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연말 연초 네. 뭔가 또 교수님께 새로운데 되게 신나는 네. 이야기를 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또 바쁘신 가운데 좀 제가 졸라서 요즘- 모셨습니다. 우선은 그 제미나이 3.0 공개되고 얼마 네. 안 있어서 오픈AI가 또 챗GPT 5.1을 바로 또 네. 공개를 했습니다. 이때부터 반도체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은 더 과거랑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오로지 다 GPU 했다면 그 얘기를 좀 해드리면요. 예. 제미나이와 오픈AI의 경쟁을 떠나서 2026년 또는 그 이후로 AI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제 예측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2026년 예측인데 2027년 초에도 저를 불러주시면 이때 몇 % 맞았나 한번 보고요. 틀리면은 제가 사과드리고 아이, 맞으면은 네. 커피 한 잔 먹고 이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갖고 있는 큰 방향은 예. 지금 생성 인공지능인데 그리고 인구 간의 지적 능력을 AI가 다 대체하는 건데 네. 멀티 모달로 간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이제 LLM 기반으로 뭐 많이 발전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멀티 모달이라는 거는 동영상도 만들고 사진도 만들고 그림도 만들고 네. 그게 동시에 만들어주면 그게 이제 영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래에 동영상 1시간짜리 영화를 1분 만에 뚝딱 AI가 만드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것을 구글이나 오픈AI가 꿈꿀 것이다. 그 아시는지 모르지만은 오픈AI가 최근에 디즈니하고 협력을 맺었어요. 맞아요. 그게 다 이제 동영상 통해서 학습을 하려는 거죠. 예. 구글은 유튜브가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있는 거죠. 네. 또 하나 이제 그룹이 넷플릭스하고 워너브라더스가 뭐 합쳐지고 이런데 네. 그런 기업들이 또 오픈AI에 흡수될 수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어쨌거나 멀티모달로 가는데 네. 지금 제가 제미나이를 쓸 때도 뭐 제 파워포인트나 유튜브 자료 넣어주고 이거 정리해서 알려줘 하면은 또 다큐멘터로 써줍니다. 네. 그거 갖고 다시 또 영상 만들어 달라면 영상 만들어주고. 그래서 멀티모달. 두 번째는 리즈닝이라고 영어로 그러는데요. 논리적인 기능을 갖는다. 다른 말로 이제 체인 오브 소트라고 그러는데 그냥 답만 내는 게 아니라 생성할 때 그 안에 논리적인 맥락을 다 같이 연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이제 수학을 잘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RAG라는 게 있는데요. 네. Retrieved Augmented Generation이라고 그래서 실시간으로 검색해서 그 전에 인공지능은 프리트레이닝이 돼서 네. 사전 학습한 것만 알려줬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로 1분 전에 나온 뉴스를 질문하면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인공지능은 최근에 바로 나온 그 뉴스도 검색을 해서 네. 그걸 가지고 학습해서 이제 대답을 내놓는다 말이죠. 예. 그러니까 빨리 자료를 검색하고 그러려면 옆에다가 쌓아둬야 돼요. 속도. 예. 필요한 자료를 예상 질문을 갖고 답을 쌓아둬야 돼요. 그게 이제 메모리가 또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에이전틱 AI 시대가 되는데요. 네. 기자님이나 저를 닮은 클라이언트 AI가 하나가 있고 예. 질문에 따라서 새끼 그 자손 그 슬레이브 에이전트를 둬서 거기에서 수행을 해서 결과를 해서 저한테 공급하는. 그러면은 에이전트끼리 프로토콜이 또 맞아야 돼요. 그래서 표준화가 AI의 표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에 어플 키면 딱 깔기만 하면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예. 그 대신에 요금은 또 그 뭐 구글하고 이렇게 나누는 거고요. 그죠? 예. AI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나 맡겼는데 얘가 하청에 재하청 주듯이 그렇습니다. 외주 제작사 주고 조교한테 뭐 일감 주고 하듯이. 근데 그렇습니다. 서로가 말이 통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표준 AI가 프라이버시도 서로 침해하지 않으면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생태계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AI 내에서. 그래서 저희가 뉴스 제공 에이전트를 만들었다. Y스트리트가. 예. 그러면 그 자체 자기가 뭐 B2C로 할 수 있지만 네. 구글 스마트폰이나 애플폰에다가 깔도록 우리가 허용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개인화된 클라이언트 에이전트의 질문을 던지면 오늘 뉴스의 제일 중요한 경제 뉴스가 뭐냐 하면
그 와이스트리트 에이전트를 불러가지고 거기서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보내는 그런 거를 또 다른 말로 믹스드 오브 뭐 엑스퍼트 그렇게 예. 얘기하기도 하는데 MOE. 저는 저 믹스드 오브 에이전트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뭐 너다섯 개 아마 얘기를 했을 텐데 네. 그게 그러니까 왜 멀티모달로 가냐면 사람을 더 뭐 집중하게 못 빠져나가게 하려면 결국 멀티모달로 갈 수밖에 없고 정확성을 갖고 논리성을 갖기 위해서 리즈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태계 구글이면 구글, 애플이면 애플, 삼성 혼자서 다 에이전트를 만들 수 없잖아요. 이런 네. 생태계를 만드는 거. 그런 방향이 아마 2026년도에 메인 그 AI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입체적으로 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멀티모달을 위해서 글, 이미지, 음악, 영상 하나하나를 보여줬고 네. 나중엔 이거 하나로 합치면 말 그대로 그 영화가 되는 동영. 거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미래에는 지금 유튜브 우리 와이스트리트도 나지만 예.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시간을 갖고 예. 교육이든 뭐 정보든. 근데 지금의 99%의 아마 유튜브 영상은 대부분 인간이 활동하고 말하는 걸 찍은 걸 겁니다. 쇼츠도 그렇고. 예. 그게 이제 미래에는 90%가 AI로 만든 걸로 우리가 보면서 정보를 얻고 공부를 하고 돈을 벌고 희노애락을 갖겠다. 그런 어떤 그걸 좋게 말하면 생태계인데요. 그런 거를 만들어서 인간이 그 내에서 경제활동하고 사회활동하고 정치활동하는 세계를 만들겠다는 게 누군가 디자인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게 생각이고 그 단계에서 단계별 제미나이 프로도 나왔고 그다음 오픈 AI가 또 나와서 경쟁이 더 심화됐다. 전에는 이제 본색을 안 드러내다가 이제는 본색이 드러내면서 더 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저는 약간 그런 거 꿈꾸거든요. AI를 활용을 해서 네. 뉴스를 좀 이제 자동화해 주고 있는데 네. 요약하는 거. 근데 이거는 너무나 간단한 거고 네. 나아가서 아까 1시간짜리 영화를 1분 만에 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참 노력하고 있다. 예. 9시 뉴스, 네. 1시간짜리 뉴스를 혼자서 이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실시간 뉴스들 예. 저는 저는 음성으로 만들고 영상도 만들어서 예, 신문도 아마 회사에 따라서 몇백 명, 몇천 명의 기자님들이 예. 24시간 일하면서 그렇죠. 신문이 프린트로도 나오고 우리가 네. 인터넷으로 보는데 그것도 많은 부분 자동화되지 않을까요? 큰 디렉션만 주고 최종적으로 편집 방향만 주면 그렇게 이미 될 그렇게 것 될 같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MOE가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뭔가 집단 뭐 이렇게 짬뽕 같은 네. 건데 그게 MOR로 해서 리포터를 짬뽕 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믹스처 오브 에이전트라고 이렇게 에이전트. 보는 건데요. 그걸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에이전트끼리 서로 약속을 주고 잘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기자하고 편집자 사이에도 네. 무슨 말인지 말귀가 서로 통해야 되고 또 월급도 주고 리포트하고 틀리면 다 써오면 그렇죠. 그런 프로토콜을 만드는 게 이제 A to A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에이전트 to 에이전트 아하. 프로토콜. 이제 그런 게 우리 사용자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저 깊숙이 AI를 갖고 세계를 디자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하나하나 한 스텝 한 스텝 간다. 그게 2026년에 조금씩 또 제가 한 너다섯 개 보여드린 예. 그런 현상으로 보면 아마 AI 산업이 가는 방향이 조금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멀티모달과 논리적인 절차, 또 실시간, 그리고 자회사 같은 슬레이브 AI까지 마스터 생태계를 클라이언트 만들어서 AI, 예. 또 표준화를 통해서 그래서 이거면 뭐든 다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얻는 게 뭐냐면 예. 수수료를 얻을 수 있잖아요. 아하. 광고료를 그쵸, 붙일 그쵸. 수도 있고 가입료를 붙일 수도 있고 뭐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까이 간 기업이 이제 구글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따가 그 말씀도 또 드리겠습니다. 구글이 진짜 놀라운 걸 많이 하고 사실은 그 트랜스포머 모델도 네, 뭐 구글에서 구글에서 처음에 나온 거죠. 네. 냈던 거고 그걸 바탕으로 뭐 LLM들도 이제 만들어지기 네.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글 이야기를 일단은 좀 구글은 뭐 거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구글의 장점이 저는 두 개로 보는 거예요. 예, 하나는 첫 번째는 데이터가 많아요. 데이터.
그래서 이제 구글이 굉장히 스마트하다 이런 생각이 전 드는 거예요. 뭐 조금 굉장히 디자인을 잘한다. 거기서 이제 구글에서 최근에 아마 노벨상도 구글에서 나왔고 네네네네. 트랜스폼 모델도 거기서 나왔는데 서비스. 예. 일단 구글이 경쟁자에 비해서 유리한 점은 데이터가 많다는 거예요. 유튜브가 구글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동영상을 다 갖고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보완하려고 오픈 AI가 디즈니하고 계약하고 뭐 이러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 넷플릭스나 뭐 워너브라더스나 다 또는 방송사하고도 협약을 맺을 수도 있죠. 지금 김정은 교수님이 네. 와이스트리에 나오셔서 해주신 말씀, 네. 영상뿐만 아니라 그게 텍스트화돼서도 기록으로 구글 서버에 다 남는 거잖아요. 남는 거죠. 그러면 남는 거죠. 2026년 AI를 예측한 거를 제가 뭐 하고 구글이 돌아다니는 그래서 또 제가 구글 걸 다 쓰지는 않지만 Gmail을 쓴다. 예. 구글 맵을 쓴다 하면 이메일 다 볼 수 있는 거죠. 동의를 받으면. 제가 어느 지점에 돌아다니고 있는지 다 보는 그쵸, 위치 거고요. 정보 동의하고 하면. 구글 드라이브 하면 거기다가 이제 저장물 집어넣고 뭐 그다음 유튜브 보고 이러면 그걸 이제 제미나이를 쓸 때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미래에 내가 동의하면 다 접속해서 들어가서 그거 보고 저를 파악해서 아마 제 자료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여러 가지 AI 발전 단계가 있는데 단계에 따라서 이제 중요도가 바뀌긴 하는데 일단 트랜스포머 모델이 현재는 주된 그 골격입니다. 아마 멀티모달로 가더라도 네. 저는 그 트랜스포머 모델과 광학습이라는 그 알파고 바둑 두는 그것도 강화학습. 이제 강화학습인데 그것도 구글이 알파고 뒀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아주 중요한 AI의 축입니다. 당분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됐냐면 멀티모달로 가면서 계산량이 많고 데이터가 많아져야 되니까 반도체가 이제 중요해졌었습니다. 근데 반도체가 어느 정도 있다고 가정했을 때 예. 멀티모달로 가고 리즈닝 갈 때 모자라는 게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구글이 그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미나이 프로를 써봐도 멀티모달 기능이 타 기업 거보다 더 강하지 않느냐. 그리고 구글이 검색기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검색기 활용하면 아까 제가 라그라고 하는 실시간 자료 탐색하고 네. 이렇게 해서 하여튼 1차적으로 구글이 데이터가 강하다. 그런데 반도체가 중요한데 TPU를 또 갖고 있단 말이죠. 네. 이게 두 번째 강한 뉴스인데요. 자, 그래서 제가 보면 AI로 돈을 벌겠다. 어느 기업이 생태계를 하겠다고 하면 계층 구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맨 위에 갖고 있는 게 수입 구조입니다. 수입 구조, 수수료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이나 PC와 같은 단말기가 있어야 되고, 그 밑에 AI 모델이 있어야 되고, 그 밑에 뭐 소프트웨어 같은 쿠다와 같은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아래쯤에 이제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 아래 이제 GPU나 TPU 같은 프로세서가 있어야 되고, 그 밑에 HBM과 같은 메모리가 있어야 되고, 그 밑에 이제 파운드리가 있어야 되고, 그 밑에 이제 이걸 엮는 패키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TPU까지는 구글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 쪽은 브로드컴 같은 회사의 도움을 받고,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메모리의 도움을 받고, TSMC의 도움을 받으면 전체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 보면은 AI 모델부터가 약한 거죠. 그 다음에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약한 거죠. 저희의 단말기를 통해서 인프라 그 엣지라고 하는데 그쪽이 없는 거죠. 그 수익 모델이 없는 거죠. 그쪽은 자기가 키워야 되는 거 오픈 AI에 투자를 해서 오히려 뭐 순환 투자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키우는 입장이고요. 그 대신에 이제 엔비디아는 GPU가 있고 쿠다가 있기는 하지만 거기도 메모리가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파운드리가 없기는 마찬가지고. 그래서 각자의 장점이 있는데 그 전체 스택을 10단계쯤으로 본다면 그중에 그래도 가장 힘이 있는 데가 구글이 아닌가. 그래서 애플을 들여다보면 애플은 또 상당 부분 갖고 있어요. 데이터도 갖고 있고 단말기도 있고 근데 AI 모델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언젠가 애플이 오픈 AI 같은 회사 사버릴 수도 있지 않나 아니면 뭐 조금 중소 AI 회사를 사서 보완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상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엔트로픽이나 뭐나 뭐 이렇게 뭐
M&A 얘기들은 나오는데 예. 아직 실현되는 건지는 모르겠고. 예. 야. 거기에 또 크게 구글과 엔비디아, 애플이 다 빠져 있는 게 이제 메모리예요. 다 없다. 다 없다는 거죠. 메모리 할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 3개밖에 없으니.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다음에 이제 샌디스크와 같이 이제 플래시 낸드 플래시 메모리 회사가 있는데 그래봐야 4-5개죠. 종합적인 솔루션을 갖고 있는 데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밖에 없는 거죠. 이 AI 계층 구조가 네, 정말 중요한 거네요. 수수료 구조, 단말기, AI 모델, 소프트웨어, 데이터, 프로세서, 네. HBM,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구글이고. 구글이라. 네. 그래서 이제 그 비는 데를 브로드컴하고도 손잡고 삼성하고도 손잡고 TSMC하고 손잡고 그러는 거죠. 근데 너무 약하니까 이제 프로세서 TPU는 직접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구글의 강점을 바탕으로 그러면은 지금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AI 승자. 네. 저 깃발은 아직 멀리 있지만 네. 깃발을 가장 먼저 뽑을 수 있는 사람은 기업은 구글로 보시는 거예요. 가능성이 1번 구글, 2번 애플, 3번 메타, 4번쯤이 엔비디아하고 오픈 AI, 뭐 디즈니의 결합, 뭐 이런 정도로. 근데 여기서 약간 우리 구독자분들도 좀 의아하실 수밖에 없는 게 2번이 애플이요? 2등 주자가요? 그러니까 예측이라기보다 그렇게 기대한다. 그게 왜냐면 돈 버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 지금 애플은 LLM도 없고 뭐 AI 모델 없어서 막 되게 이건 엄청 제가 욕먹고 상상의 있잖아요. 영역인데 예. 머지 하거나 뭐 사버리면 되죠. 그냥 한 방에 사버리면 끝. 바로 역전. 끝이라는 건 바로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단점을 달리하면서 이 전체를 한번 같이 봐보자 이런 거고요. 근데 일단 돈 버는 건 또 엔비디아하고 삼성 하이닉스긴 한데 예. 최종적인 AI 생태계의 리더, 최종적인 승부. 지금 우리 인터넷 시대잖아요. 유튜브에서 예. 지금은 누가 승자라고 보세요, 우리 기자님은? 인터넷 시대의 승자요? 예, 지금 유튜브 저는 구글이라고 봅니다만. 구글이 반도체 없잖아요. 네네. 설계만 하고. 설계만 네. 하고 그 TSMC 만들고 메모리 만들고 그러니까는 예. 물론 TSMC도 굉장히 지금 구글이 잘 되면서 크게 성장하고 있고 삼성 하이닉스도 성장하지만 아직 생태계상에서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본 기업, 돈을 벌고 있는 구조. 그거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전 요즘 최근에 관심이 버블이 터질 거냐 안 터질 거냐. 예. 버블이 안 터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그런 관점에서 생태계가 돼야 된다는 관점에서 생태계를 과연 누가 잡을 수가 있는가. 나한테, 개인한테, 그다음 기업한테 돈을 내도록 하는 데는 어딜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지금 뭐 오픈 AI도 그렇고 여러 기업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의문 부호를 받고 도전을 받는 게 그래서 돈 벌 수 있느냐, 인풋 네. 대비 아웃풋 나오느냐 이거잖아요. 네. 오라클이 최근에 뭐 약간 주가가 떨어지고 이러는 게 제가 보면 그 투자자 어떤 회사들이 뭐 투자를 좀 홀드하거나 이랬을 때인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회사들이 왜 투자를 잠시 중지시키고 있는가? 결국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 이 1000조 이상 경까지 가는 이 돈을 누가 될 거냐. 그 돈이라는 건 또 반도체 비용과 전기 비용이지만 그런 관점에서 제가 조금 아까 데이터를 누가 갖고 있느냐. 그다음에 스택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스택을 누가 선점하고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려봤고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가장 앞서 있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정말 후보들이라면 애플, 메타 이런 식으로 보시면 엔비디아는 아까 제 기억에 한 4등? 4등 오픈 AI하고 결합했을 때 결합이요. 제가 이게 기업 용어 쪽은 좀 부정확한데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랑 오픈 AI의 합병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뭐 그게 물리적이든 아니면 전략적이든 그리고 또 마이크론하고 회사가 합쳐질 수도 있는 거죠. 메모리가 꼭 필요하면. 근데 요 얘기는 조금 제 상상의 영역인데 그런 관점을 가지고 2026년을 한번 쭉 바라보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테슬라도 한번 언제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 생태계를 가질 수 있는가. 가지려고는 하는 것 같은데요. 자동차를 가지고 자동차라는 일종의 단말기를 가지고. 그게 또 단말기가 되고 네. 뭐 거기도 뭐 XAI도 하고 있고. 근데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던 엔비디아와 오픈 AI, 마이크론까지 합쳐진다면 완전 천하무적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구글과 경쟁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물론 이제 법인을 아예 합병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으나 네. 전략적인 협업, 네. 제휴를 통해서라면 그러면 서로가 없던 것들을 더 보완해 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네, 제가 생태계를 하나의 원으로 그리기도 하고 아까 그 피라미드로 그리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영이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네. 지금 뭐 스마트폰 진영에서 애플이 너무나 이제 또 확고하기 때문에 네. 안드로이드 쪽에서 뭐 구글이나 삼성이랑 같이 협업하고 하는 모델처럼 네. 이합 집산을 한다는 거죠. 그게 지정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예. 세계 지정학도 유럽의 위치를 보면 그런 생각이 납니다. 이게 완전히 AI 지정학이네요. 제가 그쪽으로 자꾸 넘어가면 오늘 주제가 너무 흘러가긴 한데, 근데 제가 한 4, 5년 전에 신문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AI가 에치슨 라인을 정할 것이다. 에치슨 라인을요? 네. 근데 지금 사실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AI와 반도체가 제2의 에치슨 라인이 될 것이다. 예. 근데 어찌됐든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뭐 샌디스크 입장에서는 네. 많은 기업에게 메모리를 팔수록 좋고, 네.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많은 AI 서비스 기업들이 GPU 사다 쓰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경제 위에 정치가 있거든요. 네. 팔고 싶어도 못 팔 수도 있고, 예. 그게 국경이 될 수도 있을 테고. 네. 이게 사실 제가 이제 너무 이런 게 설레고 그러는 게 이 상상력의 영역이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상상력이 재밌긴 한데 예. 제가 어떤 공학자로서 여러분 시청자들이 보면 몽상가로 이렇게 보일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HBM이나 HBF나 반도체를 하면 인텔이나 애플이든 퀄컴이 다 깔아놓은 판 속에 딱 정해진 스펙의 부품을 값싸고 잘 만들어서 우리가 살아남는 그런 경제 모델이었어요. 네, 과거에는. 네, 그러니까는 소프트웨어라든가 자본이라든가 금융은 한 군데 몰아놓고 생산 쪽을 이제 전 세계 이제 곳곳에 이렇게 배치를 한 거죠. 공급망을 다변화했는데 그럴 때 우리 역할이 있은 거죠. 근데 이제 AI 시대가 되면서 판이 바뀐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우리 스스로 막 치고 나가서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빠른 추격자 모델에서 아니라 창조적인 리더가 되자. 기술 쪽에서도 그러려면 상상력이 필요하고 그런 플랜 하에서 생태계를 만들고 거기 필요한 핵심 요소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아까 스택 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랬을 때 우리의 존재 가치가 높아지고 그럴 때 필요한 기술을 해야 초격자 기술이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뭐 공상이라고 누군가는 하겠으나 사실 10년 전에 교수님이 HBM 연구하실 때는 네. 많이들 막 그게 되겠냐고 막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게 필요하냐고 했을 것 아닙니까? 필요하냐에 더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일관적으로 미래를 봤던 게 그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그 용도로 HBF를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수학이 있어요. HF를요? HBM. 요즘 HBF 연구하다 보니까 HBF다. 근데 그 얘기 잠시 또 여쭤볼 거예요. 네. 그다음에 그런데 수학이 거기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게 행렬이고 그걸 잘하려면 병렬 컴퓨팅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메모리가 대역폭이 중요하다. 그런데 행렬 연산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자연계를 꿰뚫는 수학이에요. 양자역학 빼놓고는 양자역학도 행렬로 풀어요. 그래서 본질적인 수학이다.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니까 중간에 한번 비트코인에서 한번 떴었고 이제 AI에서 또 떴은 거죠. 그래서 상상이지만 뭔가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는 있습니다. 그럼요. 상상이지만 근거 있는 상상. 네. 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AI 시대의 또 반도체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서 네네. 제가 진짜 궁금한 게 구글의 TPU가 제미나이 3.0을 딱 선보이면서 GPU보다는
우리 TPU로 하니까 이 정도까지 나왔어라고 보여주니까 세상에 네. 막 놀랐던 거죠. 그래서 네, 엔비디아 네, 주가가 네, 떨어지고. 그러면 구글의 TPU가 갖는 경쟁력은 뭘까요? 다른 NPU들하고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네. 뭐 다 이제 퍼플렉스티에 치면 다 나오는 얘기인데 제가 조금 요즘 이제 점점 그런 게 제가 아까 상상력 많이 동원하는 게 퍼플렉스티나 제미나이도 생각 안 한 거를 해야지 제 가치도 있는 건데요. 예. 자,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제 목소리로 하면 예. TPU는 그러니까 어차피 다 GPU, TPU, NPU 다 행렬 계산하는 겁니다. 프로세서. 예. 예. 행렬 계산은 프로세서예요. 예. 근데 이게 폰 노이만 아키텍처라서 반드시 메모리를 끼고 해요. 예. 근데 그 메모리가 GPU 안에 들어갈 거냐, 바깥에 들어갈 거냐, 뭐 이런 차이가 또 여러 가지 회사들을 가릅니다. 그런데 다 동일한 기능을 갖는 반도체라는 거예요. 저는 GPU, TPU, NPU. 기능으로 보면. 예. 근데 GPU는 어떤 모델, 어디나 쓸 수 있게 제너럴한 용도로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GPU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면 GPGPU라고 그래요. General Purpose Graphic Processor. 예. 그래픽이란 G가 들어갔지만 사실 행렬 계산이에요. 네. 그래서 그래서 행렬을 3차원으로 부르는 용어가 텐서예요. 예. 그게 또 TPU예요. 그게 다 이름의 원천은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픽 계산에도 다 행렬이 쓰이고요. 그래서 GPU가 아키텍처가 트랜스포머 모델을 하던 CNN을 하던 멀티 모델을 하던 프로그램만 바꾸면 쓸 수 있는 일반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무슨 새로운 모델을 해도 이걸 돌리는 중간 레벨의 소프트웨어가 다 개발돼 있어요. 그걸 CUDA라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누구나 검증되고 쉽게 쓸 수 있는 프로세서인 거죠. 엔비디아 GPU가. 예. 그러니까 일단 많이 확보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TPU는 T가 있는 것처럼 텐서가 결국 행렬이거든요. 3차원 행렬인데 멀티모달에 맞게 제미나이에 딱 맞춰서 그 기능만 집중적으로 넣은 거예요. 행렬 계산도 있지만 거기 이제 수학 컨볼루션이라든가 뭐 액티베이션 펑션 수학적인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좀 GPU가 약하죠. 그러니까 멀티모달 인공지능에 딱 필요한 수학을 하는 뭐 그런 회로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제미나이에 딱 맞도록 최적화된 프로세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GPU는 버스도 됐다, 트럭도 됐다, 자동차도 됐다, 뭐 이런다라면 TPU는 고속 용도로만 쓰는 뭐 페라리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특수 목적용이다. 그래서 저는 TPU가 뭐 시장을 일부 점유를 하겠지만 엔비디아를 꺾을 만큼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2, 3년 내에 한 2028년 되면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이 지금 90%면 한 70 정도는 내려가고 TPU가 10%는 차지하지만 TPU가 없는 게 CUDA라는 소프트웨어예요.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게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안에서 쓸 수 있고 아마 파트너로 해서 어디다 판다 하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메타가 좀 구매를 관심이 있다는 하는데. 거죠. 실제로 구매로 일어날지 어떻게 될지. 근데 그런 메타 모델에 맞게 하려면 중간에 튜닝 과정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이 상당히 들어갈 텐데 그 리소스를 누가 될지 이런 게 제가 궁금했고요. NPU는 뭐냐면 그거보다 더 작은 거예요. 모델 파라미터가 뭐 몇천억 개 된다라면은 뭐 이거는 10억 개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토큰 수라고 그러는데 LLM에다가 문서를 써줘 했을 때 튀어나오는 단어를 100개짜리로 할 거냐 1000개짜리로 할 거냐 100만 개짜리로 할 거냐 이 사이즈의 차이가 있어요. 그 사이즈가 달라지면 작게 만들면 답은 간단하게 하고 지식량은 떨어지만 편리하죠. 그러니까 작은 칩이니까 값도 싸고 값싼 메모리 써도 되고 전력 소모가 적으니까 로봇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청소기라든가 TV 이런 데 들어가는 용도로 조금 사이즈가 작은 용도의 특정한 사이즈가 LLM 이상은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멀티모달 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요. 맑게 알아듣고 즉흥적으로 대답해주고 그 정도 기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래에 구글과 같은 회사를 통해서 AI 세계를 지배한다 그러면 한 70%는 GPU를 쓰고
특정한 뭐 고성능 멀티모달 할 때 TPU 쓰고 단말기나 이런 청소기나 로봇에는 NPU를 넣어서 서로 연합해서 mixture of processor 저는 그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 질문과 작업 태스크의 비용에 맞춰서 어떤 데는 GPU를 구동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TPU기도 하고 어떤 데는 NPU를 하기도 하고 이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델이나 서비스가 확정이 안 돼서 계속 발전을 하는 단계란 말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GPU의 그 가치나 유용성은 당분간 줄어들 것 같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 셋 다 행렬을 하는데 성능의 큰 부분을 메모리가 좌우한다. 공통입니다. 역시나. 네. 그러니까 GPU는 덤프트럭이나 한 45인승 관광버스 정도로 보면 되겠고 NPU는 뭐 승용차 한 대. 네. 근데 텐서 프로세스 유닛, 뭐 TPU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최고급 뭐 이렇게 밴, 럭셔리 밴 네. 이렇게 네. 보면 되겠네요. 네. 특정 사람들이 네. 이제 주문해서 타고 네. 다니는. 네. 근데 결국에는 메모리. 메모리 이야기는 뒤쪽에 좀 더 네. 할게요. 네. 많이. 그럼 많이 해야 되니까. 네. 근데 구글 TPU를 아무리 잘 만들더라도 네. 브로드컴 없이는 안 된다라고들 하더라고요. 그 결국은 그 전체를 설계하려면 네. TPU 전체를 설계하려면 많은 기술이 필요한데 네. 그걸 다 구글에서 하기에는 그 인원과 비용이 부담스럽다 말이죠. 그러니까 일부 외주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브로드컴 이제 그 GPU와 메모리 사이에도 통신을 해야 되고 네. 메모리 사이에도 통신을 해야 네. 되고 GPU끼리도 TPU끼리도 통신을 해야 돼요. 네. 그게 대역폭이라는 건데 그 회로 설계 기술 IP를 갖고 있는 회사가 브로드컴인 거예요. 그러니까 브로드컴 IP를 이용하고 브로드컴 외주를 줘서 어떻게 보면 TPU 설계 일부 도면을 또 브로드컴에 줘서 이렇게 만들어와 하면 브로드컴은 일종의 설계 파운드리 회사 같아요. 제 정의에 의하면. 그러면 또 그 공정 파운드리 회사하고 합쳐서 메모리는 삼성 거 갖다가 이렇게 높여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10개의 스택을 다 갖고 있지 않고 어느 정도까지는 내재화하고 일부는 외주화하고 그걸 전체를 다 내재화할 것이냐. 그건 이제 상당한 전략적인 판단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질문에 대한 답은 브로드컴 없이 혼자 하려면 훨씬 더 힘들다.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외부와 협업을 하면서 네. 같이 맞춰 나갈 수밖에 없다. 엔비디아도 결국은 파운더리는 TSMC한테 맡기듯이 네. 네.